함께 지옥으로 간 연인. 옛날 중국 원나라 때 방국진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 결강성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방국진은 해마다 정월 보름날 저녁이면 성 안의 등불을 밤새도록 밝혀놓았지요. 그래서 이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구경 오곤 했습니다. 그곳에 교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아내를 잃고 호라비 신세가 되었지요. 정월 보름날 그는 외롭고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에 기대서서 밖을 내다보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나중에는 어쩌다 한두 명씩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교생은 그만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발길을 돌리지 못하였지요. 저만치에서 여자아이가 모란등 2개를 들고 앞장서 걸어오고 그 뒤를 어떤 여인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17에서 18살쯤 돼 보였지요. 교생은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여인의 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것이었지요. 교생은 자기도 모르게 문 밖으로 나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걸음을 홀린 듯 따라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여인이 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따로 만나기로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달밤에 만나 뵙다니요. 우린 보통 인연이 아닌 듯 싶습니다. 교생은 이 말을 듣고 얼른 앞으로 나아가 머리에 땅이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 무척 기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말을 좀 나누시지 않을래요? 마침 저희 집이 아주 가깝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더니 몸종인 듯한 여자아이를 불렀지요. 금년아, 이 선비님이 댁에 잠시 들르기로 했단다. 함께 가보자꾸나. 교생은 여인과 금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성이 부이고 자는 여경입니다. 이름은 숙방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봉화주 주판 벼슬을 지내셨는데 몇 년 전 돌아가신 뒤부터 집안이 기울었지요. 형제 자매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서 금년이와 월호라는 호수 서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생은 이 여인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서야 여인과 헤어졌지요. 그 여인은 날이 저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교생과 같이 밤을 보내고는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런 일이 보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교생의 이웃집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모란등 2개를 든 여자아이와 여인이 교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음날 저녁에도 교생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자아이와 여인이 교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이상하군. 교생을 홀리려고 귀신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날 밤 노인은 벽에 구멍을 뚫어 교생의 방을 몰래 엿보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노인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칠을 한 해골이 교생과 더불어 등불 아래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큰일 났다 싶었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교생을 집으로 불러 케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녁마다 찾아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어서 말해보게. 여자는요, 저 같은 호라비에게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속일 셈인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 집으로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다 보았다네. 교생은 할 수 없이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런 얼굴로 말하였지요. 자넨 지금 귀신에게 홀려있네. 귀신에게 정기를 다 빼앗기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네. 그 여인이 워로 서쪽에 산다고? 그렇다면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장 가서 알아보게. 교생은 노인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지요. 그래서 그날 바로 워로 서쪽을 찾아가 그 근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외딴 오두막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혹시 이 근처에 금년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사는 여인의 집이 있나요? 교생은 마침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 물어보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집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몇 사람에게 더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교생은 그곳을 이 잡듯 뒤지다가 저녁을 맞이하였지요. 금세 날이 저물었네. 저기 오래된 절이 있구나. 저 절에 들어가서 눈을 좀 붙이다 가야겠다. 절로 들어선 교생은 서쪽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여친이 있었지요. 여친이란 여행 중 죽은 사람을 관 속에 넣어 나중에 고향에 가져가 장례를 치르려고 나그네가 임시로 절에 맡긴 관을 말한답니다. 교생은 관 위에 써 붙인 종이를 보았지요. 거기에는 고 봉화 주판의 딸 여경의 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옆에는 낯익은 모란 등 2개가 걸려 있고 등 밑에는 신의 옷을 입은 인형이 서 있었지요. 인형 등에 쓰여진 글씨를 보니 금년이란 2글자였습니다. 교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생은 비명을 지르며 절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요. 교생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웃집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공포에 질린 교생에게 방 하나를 빌려주었지요. 그리고 교생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게. 날이 밝으면 현무관 위법사를 찾아가게. 그 사람은 관이 있는 절을 세운 왕진인의 제자인데 귀신을 쫓는 부적을 잘 쓴다네. 다음날 날이 밝자 교생은 현묘관으로 갔습니다. 위법사는 교생의 얼굴을 흘끗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교생은 다짜고짜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고 빌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법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지요. 위법사는 교생을 불쌍히 여기어 부적을 2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한 장은 문에 붙여라.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여야 해. 다른 한 장은 누워 자는 침상에 붙여라. 그리고 앞으로 그 절 근처에 발길을 끊고 얼씬도 하지 마라. 부적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집 근처에 여인과 금년이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교생은 친구를 찾아가 오랜만에 취하도록 술을 마셨지요.
그리하여 위법사의 당부를 까맣게 잊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관이 있는 절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절문 앞에는 금년이 서 있었지요. 금년이 교생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오로지 선비님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어쩌면 그렇게 인정도 없고 쌀쌀하셔요. 금년은 벼랑간 교생의 팔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교생을 절 안으로 밀어넣어 서쪽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갔지요. 그 방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모르는 사이였지요. 하지만 당신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집을 드나들며 온 정성을 다해 당신을 섬겼지요. 그러나 당신은 엉터리 도사의 말만 믿고 하루아침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셨어요. 저는 당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어요. 이젠 당신을 곱게 돌려보내지 않겠어요? 여인은 교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인의 힘이 무척 세었기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었지요. 교생은 여인의 관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다음 순간 관 뚜껑이 덜컥 열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생을 꼭 껴안고 관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관 뚜껑이 저절로 닫혔고 교생은 관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웃집 노인은 교생이 보이지 않자 교생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생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노인은 절을 찾아가 절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쪽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선 노인은 관 밖에 조금 드러난 옷자락을 보았지요. 그것은 교생의 옷자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은 주지 스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방 안으로 와서 관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교생이 여인의 시체를 꼭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죽은 사람답지 않게 생생한 모습이었지요.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 줄 아시오? 봉화 주판을 지낸 분의 딸이오. 먼 친척 되는 사람들이 시신을 맡겨두고 북쪽으로 떠난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더군요. 그리고 12년이 흘렀다오. 노인과 주지 스님은 교생과 여인의 시신을 거두어 서문 밖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요. 날이 흐리거나 달 없는 밤에 교생과 여인이 나란히 손을 잡고 모란 등을 댄 시녀를 앞세운 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더욱 놀랄 일은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중병에 걸린 듯 갑자기 몸에 열이 나면서 추위에 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생과 여인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증상은 금방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현모관으로 가서 자신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위법사가 말하였지요. 부적을 써줄 수는 있다오. 하지만 내 부적은 귀신에게 화를 당하지 않게 할 뿐이오. 화를 당한 뒤에는 나도 손을 쓸 수가 없소. 내가 듣기로는 사명산 꼭대기에 철관 도인이 사신다고 하오. 그분에게 부탁하면 좋은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사명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시 덩굴을 헤치며 간신히 꼭대기에 오르니
암자가 있었습니다. 철관 도인은 의자에 앉아서 동자승이 학과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절을 하고 찾아온 이유를 아뢰었지요. 그러자 철관 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숲속에 숨어 사는 늙은이일 뿐이요. 내가 어찌 그런 회개한 술법을 부리겠소? 철관 도인은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희들은 뜬 소문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묘관의 위법사께서 가르쳐 주셔서 왔습니다. 그러자 철관 도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철관 도인은 마을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동자승을 앞세운 채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보다도 먼저 절의 서문 밖에 닿았지요. 철관 도인은 저승 사자들을 부르더니 잠시 뒤 교생과 여인과 금년을 끌고 왔습니다. 이들의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철관 도인은 성난 목소리로 그들을 한참 동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종이와 붓을 주어 자신이 지은 죄를 적게 했습니다. 모두들 죄를 기록하자 철관 도인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렸지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요괴나 하는 짓이다. 너희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구나. 여봐라. 모란등을 불살라버리고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라. 그들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들의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철관 도인은 재판이 끝나자 산속으로 돌아갔지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사명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철관 도인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지요. 도인께서 어디 가셨지? 위법사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야. 어서 가서 여쭈어 보자고.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가 현무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위법사는 어느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나무. 옛날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민다나오 섬에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에게는 팀박나맛이란 이름의 외동딸이 있었지요.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는 남자가 없을 정도였지요. 궁전에는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온 다른 나라 왕자들로 늘 북적북적거렸지요. 이들은 공주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귀찮고 짜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공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충고하였지요. 네 나이가 벌써 19이다. 이제는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니? 다른 나라 공주들을 보거라. 네가 좋다고 바다 건너온 왕자들이 궁전에 가득하지 않니?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을 고르거라. 전부 나무랄 데 없는 청년들이란다. 사실 공주에게는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 정원사인 와타마마였지요. 공주는 남들 눈을 피해 날마다 와타마마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견디게 그리웠지요. 어느 날 왕은 공주를 좋아하는 다른 나라 왕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무술 시합을 열기로 하였소. 여러분도 이 시합에 참가하기 바라오. 무술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은 내 딸 탐방 남학과 결혼시킬 예정이오. 왕의 말을 들은 왕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우승을 장담할 만큼 빼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었지요. 무술 시합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공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야 할 판이었지요. 공주는 밤이 되자 정원으로 갔습니다. 와타마마,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말이오? 전하께서 무술 시합을 열어 우승자와 저를 결혼시킨다고 합니다. 와타마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공주가 남의 아내가 된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한참 만에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타마마, 우리 도망가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함께 살도록 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와타마마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소. 그럼 내일 밤 10시 이곳에서 만나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정원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루손 장군의 부하였습니다. 루손 장군도 공주를 짝사랑하여 얼마 전부터 부하 하나를 시켜 공주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하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루손 장군은 질투심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정원사 주제에 공주를 넘봐? 어디 두고 보자. 다음날 밤 루손 장군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정원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공주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와타마마가 나타났습니다. 바닷가에 배를 준비해 놓았어요. 어서 나갑시다. 그때 정원에 숨어있던 루손 장군과 부하들이 튀어나와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루손 장군은 와타마마의 목을 쳤습니다. 와타마마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공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터뜨리며 와타마마의 머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머리를 치마로 싸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지요. 공주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궁전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루손 장군과 그 부하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갔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방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지요. 얘야, 제발 그 문을 좀 열거라. 그리고 그 머리를 방 안에 두면 안 된다. 빨리 땅속에 묻고 장사를 지내야지. 안 그럼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못 간단다. 왕은 공주를 설득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바마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와타마마의 머리를 제 방에서 바라보이는 창밖 정원에 묻어주십시오. 그래, 그리하도록 하마. 왕은 공주의 소원대로 와타마마의 머리를 정원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타마마의 머리를 묻은 곳에서 싹이 돋아나 있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 싹이 쑥쑥 자라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무였지요.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꼭 사람 머리통을 닮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야자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광굴비 이야기. 귀향길은 한없이 멀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멀었느냐? 예, 200리는 더 가야 합니다. 영광이란 땅이 참 멀기도 멀구나. 이자겸은 귀향길이 지루하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이자겸 그는 한때 왕위를 넘겨다 보던 당대의 세도가였으나 신복이었던 척준경의 배신으로 왕권을 눈앞에 두고 잡히는 몸이 되어 전라도 영광 땅으로 귀향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을 귀향 보내는 인종 임금은 원래 이자겸의 외손자가 되는 동시에 사위이기도 했으니 기묘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겸은 고려 6대 임금인 예종에게 딸을 바쳐 국구가 되자 권세를 한 손에 쥐었고 예종이 죽은 뒤 어린 인종이 대통을 이어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대권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자겸은 또 다른 딸을 인종의 비로 삼아 예종, 인종 2대에 걸치어 국구가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이자겸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왕위를 넘겨다 보는 야욕을 품게 되었으니 이를 눈치챈 여러 사람들이 이자겸을 없애려는 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들어왔으나 오히려 이자겸의 신복인 척준경에게 모두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대궐을 불사르고 임금을 감금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자겸은 무서울 것이 없었으므로 더욱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며 인종을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인종은 죽는 것이 두려워 잔뜩 겁을 먹고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는 칙서를 내렸으나 이자겸은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손에 굴러 들어온 떡인 이 칙서를 차마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이 야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무렵 이자겸의 무도한 행패를 보다 못한 군기소감 최사전이 이자겸의 왼팔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척준경으로 하여금 되려 이자겸을 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신복이 배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자겸은 마침내 죽을 각오를 하고 소복 차림으로 대궐로 들어갔고 척준경은 곧 이자겸을 포박하여 역적죄로 문초했습니다. 그러나 인조 임금은 자기 외조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차마 죽이라고 할 수 없어 전라도 영광 땅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대의 세도가 이자겸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영광 땅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이 영광 땅의 당도에 보니 어촌이라 각종 생선이 풍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칠선 앞바다에서 잡히는 조기는 그 맛이 일품이었지요. 영광에서는 이 조기에 간을 하여 돌로 지질러 놓고 물기가 빠지면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왕이 부럽지 않은 호화 생활을 했으나 말린 조기는
그곳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그것 참 맛이 좋구나. 돌에 지질러 말리는 서거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구나. 과연 영광의 굴비는 일미로다. 그러면서 왕에게도 진상을 했습니다. 굴비를 처음 먹어본 인종도 매우 좋아하며 특별히 명을 내리기를 영광 굴비는 과연 별미로다. 해마다 진상토록 하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이때부터 영광 굴비는 아주 유명해졌고 워낙 맛이 좋아 고려 조정에서는 이 굴비를 멀리 원나라에까지 진상을 했으며 그 조선 왕조 때에도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진상품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영광 굴비는 별미로 여겼고 그것을 고려 조정에서 보낼 때 한문으로 적어온 고기 이름인 서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 옛날 조선 중종 때 문신 김정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지요. 김정국은 보기 드물게 양심이 바른 관리였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 자리에 있으면 재산을 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야. 그는 자식들에게도 항상 주의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좀 더 높은 벼슬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는 살고 있던 큰 집을 팔고 더욱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벼슬이 높아졌는데 집은 왜 줄이시나요? 찾아오는 손님도 더욱 늘 텐데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부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국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부인, 벼슬이 올랐으니 봉급도 오르지 않겠소. 게다가 집을 줄여 집 안에 들어가는 경비도 줄 테니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겠구려. 손님이야 좁은 집에서 맞으면 어떻소? 부인은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정국의 벼슬이 또 높아지게 되었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가족들에게 또다시 이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벼슬이 높아졌으니 집을 더 작은 집으로 줄여야겠소. 일부러 그리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벼슬을 그만두고 우리 재산으로 잘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오. 벼슬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명예가 올라가니 재산쯤 줄여도 섭섭할 것이 없다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없애야 나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소. 김정국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정국이 지방의 관찰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그는 가족들에게 말하였지요. 지금까지는 집만 줄여도 됐지만 이제는 논밭까지 줄여야겠구나.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서울의 벼슬아치들은 호화로운 집에 관심을 갖고 지방의 벼슬아치들은 논밭에 관심을 쏟는 법이니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재산을 나쁜 일을 해서 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이 속상해하며 말하자 김정국은 부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인, 나란 일을 하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한 고생을 각오해야 하오. 논밭을 줄인들 우리 식구가 굶기야 하겠소. 김정국은 기어이 논밭을 반으로 줄인 뒤 지방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관아에서는
새 관찰사를 막기 위하여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김정국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슨 짓이냐? 여기는 바다에서 먼 고장이거늘 이 밥상에 생선이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는가? 백성은 돌보는 관리가 어찌 백성을 고생시키면서 배불리 먹는단 말인가? 이 고장에서 나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하지 말도록 하라. 관찰사의 태도가 이렇게 검소하니 아래 있는 부하 관리들은 자연히 사치하는 버릇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기뻐하고 관리들을 믿게 되었지요. 모두 다 잘 지켜주기 바라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 윗사람이 청렴해야 아랫사람들도 그 본을 받지 않겠소. 그리고 관리들이 청렴해지면 백성들의 삶도 편안해지고 자연히 나라의 힘도 강해지는 것이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김정국은 그 고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관찰사의 재산은 너무나 단출하였지요. 겨우 2억 한짜리 집과 2억 마지기의 논밭, 책 한 괴짝과 검은고 하나,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재산을 나귀 등에 싣고 정들었던 고장을 떠났지요.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김정국의 높은 뜻을 이해한 가족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정승 자리에까지 올라 백성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팔마비 이야기. 고려 충렬왕 때 승평 부사 최석은 매우 어질고 덕망이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가 승평 부사로 부임한 이후 승평 고을의 모든 정사는 매우 공평하게 처리되었는데 이제 최석이 임금의 비서랑으로 임명되어 승평을 떠나게 되었지요. 부사또께서 승진하신 것은 반갑기 한량없사오나 섭섭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승평 고을 유지들이 찾아와서 작별을 못 내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례대로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사또님께 올리는 말 7필도 가지고 왔습니다.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은 나도 알고 있소만 7필의 말은 또 무슨 말이오? 원래 부사또님께서 타처로 옮겨가실 때에는 말 7필을 바치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래야 이번에도 부사또님 앞으로 말 7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최석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요? 따로 내가 말을 받다니 아니 될 말이요? 지금까지 관례해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부사또 최석이 떠나는 날이 되자 승평 고을 백성들은 모두 나와 최석의 덕을 찬양하며 기어코 말을 가지고 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최석은 마지못해 법조에 바칠 말 6필과 자기 앞으로 받은 말 7필을 뒤따르게 하고는 승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승평을 떠난 다음 날 최석은 남원 고을에서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말이 울어대기 시작하였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졸이 나가보니 승평 고을 주민들이 최석 부사에게 바친 말들 중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낳느라 그렇게 울어댔구먼. 우리 부사또님께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구먼. 나졸은 기뻐하며 나리박자 이 사실을 최석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 간밤에 새끼를 낳았다고? 거참 경사스런 일이로구나. 승평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
최석도 매우 기뻐하더니 이내 다음과 같은 의외의 분부를 내렸습니다. 하룻밤 동안 내가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승평 백성들의 호의는 충분히 받은 셈이다. 그러니 너는 곧 내 앞으로 받은 말 7필과 어젯밤 낳은 새끼를 끌고 승평부로 내려가서 각각 말의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라. 뜻밖의 분부의 나졸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어서 말 8필을 끌고 승평부로 떠나거라. 최석의 독촉을 받은 나졸은 할 수 없이 말을 끌고 승평부로 되돌아갔습니다. 최석은 승평 백성들의 청이 하도 간절했으므로 할 수 없이 말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도중에 되돌려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말을 다시 되돌려받은 승평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최석의 청렴한 정신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승평 고을 주민들은 이 많은 부사에게 말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최석의 청렴한 성품에 감동한 승평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는 비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팔마비였던 것이었습니다. 불곡산의 소년. 옛날 어느 마을 동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험한 산 등성이에서 수없이 종횡무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귀신이 아닌가? 아니야, 가만 보니 틀림없는 사람이구먼.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 가보세. 사람들이 산 밑으로 가서 괴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짐승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무술을 닦고 있었구먼. 어디 사는 소년인데 저리 날쌔단 말인가?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인 모양이네. 고구려에 제일 가는 소년 장수가 나왔구먼. 이것은 고구려 때 을지문덕 장군이 소년 시절 수련을 하던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평안남도 평원고을에 불곡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서남쪽 허리에는 깎아지른 듯한 100여 척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5개의 석굴 중 가운데 굴에 기가하면서 소년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험한 산을 뛰어다니며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쓰기 연습은 불곡산에서 20리쯤 떨어져 있는 대원산으로 가서 하였으니 그 산은 수목이 울창하여 검술을 익히는 데에 매우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나무 기둥이 잘려나갔으므로 얼마 뒤에는 그토록 수목이 울창하던 산이 거의 민둥산처럼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온 산을 뛰어다녔는지 산의 흙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술을 연마한 지 10년 지난 어느 날 밤 불곡산 석굴로 돌아와서 곤히 잠든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머리가 셋 달린 큰 뱀이 석굴 한 구석에 있는 돌책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꿈결에 이를 본 소년은 옆에 놓아두었던 칼을 번개같이 들어 뱀을 내리쳤는데 그러자 뱀은 물론 돌책상도 소년의 무서운 힘에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이 주위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지? 소년의 눈에 허리가 부러진 칼 한 자루가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꿈에 내려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집어 살펴보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검이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신검을 내리셨는데 나는 그 신검을 뱀으로 알고 내리쳤으니 내 수도는 아직 멀었구나. 소녀는 깊은 탄식을 하며 그 후 더욱 무술을 닦고 전술을 연구하여 고구려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개에게 받은 가르침. 옛날 인도에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는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가 있었지요. 임금은 이 마차를 아주 좋아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이 마차를 탔으며 신하들에게는 마차를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지요. 어느 날 임금은 마차를 타고 아침 일찍 별장으로 갔습니다. 임금은 별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밤 늦게서야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을 따라갔던 신하들은 몹시 피곤하였지요. 그래서 임금이 마차에서 내리자 말들을 마구간에 넣고는 마차는 궁궐 앞마당에 그대로 둔 채 제각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에 나온 신하들은 마차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 기구를 개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려서 궁궐 앞마당에 있던 마차는 비에 흠뻑 젖었으며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 기구가 물에 불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궁궐에서 기르고 있던 개들이 이것을 보고 고기인 줄 알고 밤새 먹어버렸던 것이었지요. 당황한 신하들은 임금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간밤에 개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개들은 임금님이 아끼시는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 기구를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저런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감히 내가 아끼는 마차를 못쓰게 만들다니. 그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거라. 그날부터 신하들은 개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든 야생 들개든 개라는 개는 모두 발견되는 즉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지요. 개들은 학살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며 어떤 개들은 국경선을 넘어 이웃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묘지로 떼지어 몰려가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공동 묘지에는 개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개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개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두머리 개는 개들이 몰려오자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개들 가운데 하나가 겁에 질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이 우리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임금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 그것은 임금님이 아끼는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 기구를 개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우두머리 개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 없는 개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구나. 임금의 마차를 그렇게 만든 것은 궁궐 밖에 있는 개가 아니라 궁궐에서 기르는 개들이지. 임금님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개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구나. 우두머리 개의 말에 모든 개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우두머리 개는 다른 개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모두들 안심하라. 내가 임금님을 만나 진실을 밝히겠다. 누가 마차를 못쓰게 만들었는지 증거를 보여주고 임금님에게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야. 임금님을 만나러 가시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개는 궁궐에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두머리 개는 혼자 궁궐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그런데 궁궐에 가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두머리 개가 버젓이 거리에 나타나도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우두머리 개를 보자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보통 개보다 몇 배나 큰 황소 같은 덩치에 겁에 질려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우두머리 개는 손쉽게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임금은 신하들과 같이 있었지요. 우두머리 개가 임금의 방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우두머리 개는 신하들을 피해 임금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임금님, 개를 대표하여 임금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하자 임금님과 신하들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하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몇 발짝 주춤주춤 물러섰지요. 그러나 임금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임금님, 왜 우리 개들을 전부 죽이려 하십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야. 내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지. 우리 개들이 먹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지만 개들이 먹은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럼 모든 개들을 잡아 죽입니까? 혹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개가 있습니까? 궁궐에서 기르는 개는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개들은 전부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시고는 궁궐에 사는 개만 살려두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임금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 만큼 무슨 일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임금은 개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두머리 개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궁궐에 사는 개들은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개들입니다. 모두가 혈통 좋고 잘생긴 개들이지요. 궁궐 밖에 사는 평범한 우리 개들만 죽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들은 임금님 마차의 가죽끈과 기구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궐의 개들이 먹었다는 것이냐? 예, 임금님,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우두머리 개는 임금의 신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선 우유를 준비해 주십시오. 우유를 펄펄 끓인 뒤 그 속에 길상초를 갈아 넣으시고요. 그렇게 만든 즙을 궁궐의 개들에게 먹여보십시오. 신하는 개가 시키는 대로 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임금이 지켜보는 가운데 궁궐의 개들에게 먹였지요. 그러자 궁궐의 개들이 갑자기 구역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은 씹어먹은 가죽을 모두 개워내었지요. 임금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임금은 우두머리 개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왔지요. 임금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 개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절을 올리며 말하였지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왕관을 쓴 개는 임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며 남자 여자 사이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걔는 임금에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임금은 그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지요. 걔는 임금에게 왕관을 돌려주고 묘지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하였지요.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거두어드리고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오늘부터 모든 개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주거라. 모든 개들은 아주 기뻐하였지요. 임금은 개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밭에서 얻은 금화. 옛날에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이 넘도록 아주 친하게 잘 지내었지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산 농부는 다음 날부터 그 밭에 나가 열심히 땅을 일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곡괭이에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게 뭐지?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큰 상자가 묻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힘겹게 상자를 드러낸 농부는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 길로 농부는 상자를 짊어지고 자기에게 밭을 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밭에서 이 금화가 나왔다네. 나는 자네에게 밭을 샀을 뿐이야. 그러니 이 금화는 자네 것이지. 그러나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네. 나는 자네에게 밭을 팔았지 않은가? 따라서 그 밭에서 얻은 것은 모두 다 자네 것이지. 무슨 말인가? 나는 밭을 샀지. 금화를 사지 않았다네. 금화는 자네 것이야. 두 사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이러다 날이 새겠네. 금화 주인이 누군지 선생님에게 가서 여쭤보세. 두 농부는 금화 상자를 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화 주인이 누군지 가려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랍비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에게는 시집 장가보낼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고 저 친구에게는 딸이 있지요. 그러자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요. 이번 기회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밭에서 얻은 금화를 주는 것입니다. 두 농부는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게 좋겠군요. 두 농부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금화를 주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